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표와 학교 등록 기록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내년 1월부터 맨하튼의 새 공간 건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총영사관은 올해 말까지 현 건물을 비우고 인근 건물로 옮깁니다. KCS가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공간 엘리베이터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의 지원으로 주정부로부터 공사비 $200만 확보했습니다. 뉴욕대 여학생이 지난 월요일 오전 등굣길에 노숙자인 남성에게 기습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자녀의 성적표와 학교 등록 기록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류 기록을 넘어 가족의 생활 전반을 검증하는 등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당국이 영주권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 기록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M9 뉴스는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발송하며 자녀의 성적표와 입학 서류, 학교 등록 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에 자녀 학교 기록 제출이 요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구 기간이 길고 자녀의 개인정보와 교육 내용이 포함돼 신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신청자는 비자 기간을 초과한 오버스테이 상태였으며 B1, B2 상용 비자로 입국해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킨 뒤 암 치료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장기 체류 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서비스국이 이런 사례를 체류 목적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1, B2 비자는 관광과 단기 체류용으로 자녀의 장기 교육은 비자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국은 자녀의 학교 기록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의 불법 체류 의도나 입국 당시 허위 진술, 미입국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추가 서류 요청서는 약 87일의 대응 기간이 주어지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최근 심사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내년 1월부터 맨해튼 새 공간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 소유주 한국무역협회가 $1억 규모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총영사관은 올해 말까지 건물을 비워주고 인근 건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 총영사관이 내년 1월 새 공간으로 이전합니다. 총영사관은 이 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포들에게 더 나은 민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맨해튼 공간 이전을 실시한다며 이전 작업은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새 장소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전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건물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현재 총영사관이 입주해 있는 460 파크 애비뉴 건물 소유주인 한국무역협회가 $1억 들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총영사관은 올해 말까지 건물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영사관은 새 공간을 길 건너 대각선 맞은편에 위치한 445 파크 애비뉴 건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새 건물에선 1층 일부 공간과 2층 전체를 사용하며 3층과 5층 일부는 회의와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인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민원실은 1층과 2층에 설치됩니다. 특히 1층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민원 업무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전 작업으로 인해 민원실은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총영사관은 중요 민원은 크리스마스 이전이나 내년 1월 5일 이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상호 뉴욕 총영사 대리는 현 공간 민원실이 6층에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과 달리 새 공간은 1층과 2층에 위치해 동포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새 공간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뉴욕 총영사관 단독 청사 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KCS가 수건 사업이던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존류 뉴욕주 상원의원의 지원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주 정부 예산 200만 달러를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완공되면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지하 공간까지 사용하면서 건물 전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돼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베이사이드에 소재한 KCS 본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지하 공간은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KCS는 이번에 존 뉴욕주 상원의원의 지원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주정부 예산 2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사용돼 이동이 불편한 시니어와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빌딩 자체가 지하를 쓸 수 없는 제한적인 빌딩입니다. 지하를 계단으로 내려가는 걸 승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명미 회장은 존 주 상원의원이 직접 본관을 방문해 지하 공간을 확인한 것이 이번 예산 지원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광경을 우리 세니터 잔 리우께서 보시고 직접 계단에 내려가 보시고 텅 비어있는 우리 짐과 또 컴퓨터 랩이나 또 멀티퍼포스 룸 그 큰 공간들을 풀리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한인 사회에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에 또 메달려도 받고 또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위치와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지하 공간을 소개하며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 체육활동과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 커뮤니티 행사를 새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온다면 밑에 지금 사용하지 못했던 저희가 짐이 있어요. 운동장. 지금 젊은 청소년들도 와서 뛰어놀 수 있을 것이고 또 시니어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 그곳에서 탁구도 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일들이 꽤나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엘리베이터 설치로 KCS는 청소년 교육과 시니어 복지, 직업개발,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NYU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지난 월요일 아침 등굣길에 일면식도 없는 노숙자 남성에게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이 여대생의 엉덩이를 뒤에서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과 폭행을 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이 과거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폭행 전과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전 뉴욕시 로우 맨하튼에서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등교 중이던 NYU에 재학 중인 20대 여대생이 한 노숙 남성에게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가 45세의 노숙자 제임스 리조라고 밝혔고 2일 화요일 저녁 그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용의자 리조는 성적 학대,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조는 이미 16건의 전과를 가진 상습 범죄자로 성적 학대, 강제추행은 물론 1997년 살인 혐의로도 체포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남성은 지속적 성적 학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9월 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 파크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무단 침입 사건을 조사하던 중 현장에서 리조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리조는 해당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한 4건의 추가 절도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3건은 주민들이 모두 잠든 사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인근 지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이번 사건으로 묻지마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인 20대 여대생 아멜리아 루이스는 범행 당시 뒤에서 갑자기 가해 남성이 다가와 엉덩이를 세게 가격당했으며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피해 여대생인 루이스는 틱톡 영상을 통해 솔직히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뉴욕시에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욕시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리조는 2023년 12월에도 맨해튼 그린 스트릿에서 33세 여성을 뒤따라가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고 더 원하냐고 말하는 등 노골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남성의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상습적이고 폭력적인 범행 전략이 확인되면서 뉴욕 주내에서 반복되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11세 아동부터 청소년들을 표적으로 삼아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강요한 일당이 연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뉴욕 퀸 삼성을 포함한 5명이 체포 기소됐으며 수사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그레기 컬트라는 이름의 온라인 범죄 조직이 디스코드와 로블록스 그리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 게임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 아동들을 협박, 착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세 아동까지 포함해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된 29세 퀸즈 거주자 헥터 베르무데즈는 화요일에 체포돼 연방법원에서 첫 심리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어떠한 아동도 온라인에서 테러나 착취를 당해서는 안 된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약자를 노리는 이들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그룹 영상 통화를 통해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때로는 집안의 물건을 이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해 조직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방식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컬트 조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신체에 적도록 강요당했으며 복종을 맹세하는 내용의 영상까지 촬영하게 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자살을 시도하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렸으며 약물 과다 복용이나 천장 선풍기를 이용한 자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은 악성 코드를 이용해 아이들의 컴퓨터를 잠그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속에 범죄자가 얼마나 쉽게 숨어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아동을 노리는 온라인 집단을 해체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미성년자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 배포, 위협통신 공모 등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은 1800 FBI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일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강연에서 현 경제 상황이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블랙아웃 기간에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연준이 3년 6개월 만에 양적 긴축을 중단한 직후라 시장에서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파월 의장은 추모 발언만 이어갔습니다. 그의 침묵에도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11월 48.2로 9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였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87.2%로 전날보다 높아졌습니다. 뉴욕의 겨울을 알리는 록펠러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오늘 밤에 열립니다. 점등은 밤 10시 직전에 진행되며 MBC 유니버셜이 단독 중계합니다. MBC 뉴욕 채널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사전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뉴스앱과 피콕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중계는 오후 8시부터 MBC를 통해 방영되며 진행은 리바 맥엔타이어와 투데이의 사바라 거슬리, 엘로커, 크레이그 멜빈이 맡습니다. 올해 무대에는 마크 앤서니, 마이클 부블레, 크리스틴 체노워스, 라우페이 등 유명 아티스트와 뉴욕시 명물인 라디오시티 로켓츠가 공연합니다.
뉴욕시의 연말을 환히 밝혀줄 이 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전시된 뒤 철거 후에는 사랑의 보금자리 주택 건축용 목재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는 8일부터 뉴욕시 전철 F 노선과 M 노선의 일부 구간 운행이 달라집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맨해튼과 퀸즈 사이 구간에서 두 노선이 영구적으로 노선을 맞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F열차는 53 스트리트 터널 노선을 이용해 퀸즈 플라자, 코트 스퀘어 23 스트리트, 넥싱턴 애비뉴 53 스트리트, 오애비뉴 53 스트리트역 등에 정차하게 됩니다. 반면 M열차는 63 스트리트 터널로 노선이 변경돼 21 스트리트 퀸즈 브릿지, 루즈벨트 아일랜드, 렉싱턴 애비뉴 63 스트리트, 57 스트리트역 등을 경유합니다. MTA는 이번 조치가 퀸즈 플라자 구간의 병목과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열차의 정시 운행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평일 주간 시간대에만 적용되며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는 기존 노선이 유지됩니다. 출퇴근 승객들은 MTA 웹사이트에서 승하차역 등 변경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시장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제임스 솔로몬 후보가 짐 맥그리비 전 뉴저지 주지사를 제치고 새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41살인 솔로몬은 두 차례 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인사로 개표 직후 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1월 4일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으로 치러졌습니다. 솔로몬은 당선 연설에서 이제 임무는 분명하며 오늘 밤부터 저지시티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시는 스스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뉴욕시의 주택난이 허드슨강을 넘어 저지시티의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솔로몬은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함께 경찰 100명 증원, 민간 시민 감시 기구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